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쇼터디입니다. 이번 시간 이어서 1강에 이어서 2강. 자, 위법한 행정제약용은 취소시켜야 한다. 소위 행정구제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뭐 배웠죠? 자, 법치행정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행정과 행정법의 개념에 대해 살펴봤고, 행정법의 지도 이념으로서의 이 법치행정, 그 다음에 법치행정의 3요소로서 여러분 법률 우위 원칙, 법규 창조력, 그 다음에 법률 위법 원칙, 그리고 법률 위법 원칙 같은 경우는 그 사례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은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의 공권력 작용에 의해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이 있다면 당연히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당연히 법적 절차를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는. 자, 생각을 해봤을 때 위법한 행정행위 자체를 시정할 수도 있고, 자, 행정행위로 인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방법도 있어요. 자, 전자의 방법을 행정쟁송이라고 하고, 후자의 방법을 국가보상 또는 행정상의 손해전보라고 하죠. 이처럼 행정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국민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 사후적 권리구제의 법제를 우리가 행정구제법이라고 합니다. 즉, 행정구제법이란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과 동시에 공권력 행사를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 구체적으로 이제 행정구제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헌법재판소 기능 중에 헌법소원이 있죠.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호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헌법소원의 그 보충성의 원칙 때문에 다른 구제 절차가 없는 경우에만 이 헌법소원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결과 여러분 행정청에 의한 행정작용의 상당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행정구제법상의 구제 절차가 거의 있습니다. 행정구제법상의 구제 절차가 거의 있기 때문에 그 구제 절차는 궁극적으로 소송을 통해 종결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리 해서 행정작용과 관련된 문제 가운데 아주 극소수만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행정청의 공권력 작용에 의해 권리 침해를 받은 국민은요, 대개 행정구제법을 통해서 권리 구제의 절차를 이용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행정구제법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행정구제법은 개념입니다. 행정청의 행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사후적으로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전적 구제 절차와는 다릅니다. 사전적 구제 절차를 하는 것은 행정행위가 있기 전에 국민의 권리 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는 입법 예고를 들 수 있죠. 자, 행정부는요, 법안을 만들거나 시행령을 발표하기 이전에 입법 예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는 법규의 제정으로 인해서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금 법규가 제정되기 이전에 권리 침해 가능성을 주장하게 해서 사전적으로 권리 침해를 막겠다는 거죠. 그 외에도 공청회를 열거나 사전 통지 절차 등을 이런 대표적인 사전적 권리 구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요, 행정구제는요, 사후적 구제 절차입니다. 행정구제에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행위 자체의 시정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대해서 사후에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을 앞의 방법을 적용되는 예로는 행정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 그 처분의 취소를 바로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처분의 취소가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당연히 영업을 재개가 바로 될 수 있고요. 자, 뒤의 방법은 부당한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부당한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들 수 있겠죠. 이때 앞에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금전적으로 손해액을 충당받을 수도 있고요. 두 가지가 다 받아들여져서 손해만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영업도 재개되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행위 자체의 시정을 우리가 1차적인 권리구제다. 1차적 권리구제라고 하고요. 그러한 시정을 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을 행정쟁송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행정행위 자체의 시정을 구하는 것을 1차적인 권리구제라고 하고요. 그러한 시정을 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을 행정쟁송이라고 해요. 행정쟁송에는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양자의 차이는 행정심판이란 법원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구제를 말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행정소송은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그쵸? 그리고 행정심판은요, 행정소송과 달리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위법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부당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가 청결하지 않아서 6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때 음식점 사장님은 그것이 과도하다고 생각을 들면 행정심판을 통해서 그러한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행정심판에서 만약에 이유가 있다고 인용이 되면 6개월의 영업 정지 기간이 예컨대 한 3개월로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부당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부당한 경우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죠. 이에 비해서 여러분, 행정청의 행정행위로 인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을 2차적 권리구제 혹은 국가보상이나 행정상의 손해전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개념이 있는데요. 양자의 차이는 우선 손해배상의 경우는요. 위법한 국가작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행정상 손해배상과 적법한 국가작용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행정상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이요. 부당하게 영업취소 처분이 내려져서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는 손실보상이 아니라 부당한 영업취소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행정상의 손해배상이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처럼 도로 까는 거죠. 국책 사업의 일환으로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국가가 국민의 부동산을 부득이하게 토지 수용하는 경우 이때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적법한 국가 작용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행정상의 손실 보상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양자의 개념 차이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1차적 권리구제와 2차적 권리구제 이 전체 구도를 설명을 해봤습니다. 초심자 분에게는 이러한 내용과 용어가 약간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행정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러한 좀 난해한, 좀 복잡한 내용 때문에 짜증이 날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문적 용어를 익히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대체적인 구도와 개념을 좀 정리를 했고요. 충실하게 익혀야만 합니다. 자, 이제 행정 심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행정 쟁송은요. 자, 행정청의 행정 작용에 의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정청의 결정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죠. 자, 이를 위해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법원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행정심판은 바로 이러한 법원이 아니라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정의하자면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혹은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심판 절차입니다. 국민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심판 절차입니다. 자, 행정심판 개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쨌든 행정심판은 좀 이름이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기관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 주관하는 기관도 매우 분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법은요. 행정심판은 자, 법에 따라서 재결 신청 혹은 이의 신청, 예를 들어서 소청심사, 심사 청구 등으로 불리고요. 행정심판을 하는 기관의 예로는 자, 소청심사위원회나 조세심판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파면된 경우 이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요. 혹은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을 행정심판법이라고 합니다.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은요, 행정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재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고에 해당하는 사람이 청구인이고요. 피고에 해당하는 기관은요, 피청구인이 되겠죠. 이에 대해서 청구인은 늘 국민이 되고요. 피청구인은 늘 행정청이 됩니다. 우리 여기서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재결청이라는 개념인데요. 재결청에 대해서 여러분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되는데 청구인은요, 피청구인,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다. 어쨌든 청구인은요, 피청구인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에 여러분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의 직근 상급 기관이 국무총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직근 상급 상급 행정기관이 바로 재결청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게 직근 상급 행정기관을 재결청이라고 한다. 그리고 재결청이 스스로 행정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재결청에 소속된 행정심판위원회가 사건을 심리하고 의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결청은요, 이러한 행정심판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변경할 수도 없고 그 내용대로 재결해야 합니다. 이처럼 행정심판위원회는 상당한 꽤 독립성을 가지고 심판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죠. 어쨌든 우리가 왜 재결이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행정기관이 내리는 결정을 법원에 내리는 결정이 판결이라면 행정기관이 내리는 결정은 재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결을 하는 행정기관을 재결청이라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요,
이 행정 심판은요, 취소 심판, 무효 확인 심판, 의무 이행 심판으로 나누는데요.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한 심판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이어야겠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리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서면으로 심판 청구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만 합니다. 계속 나가면 이렇게 행정심판위원도요, 보신 것처럼 법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재직 기간 동안에 신분이 보장이 되고 공정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이 회부돼 오면 구술이나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하며 증거 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심리 결과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용 재결을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각 재결을 내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사정 재결인데요. 행정심판위원회는요,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인용을 하게 되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판 청구를 인용이 아니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사정 재결이다. 사정에 따라서 기각 재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말하자면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함에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재결을 하는 것인데요. 이는 공공목적상의 이유로 인한 것입니다. 예컨대 재개발 결정이 위법한 것임이 심판 결과에 따라서 심판 결과로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이미 재개발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정 재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만 남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 청구인이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심판은요, 이처럼 직근 상급 행정기관을 통해 이를 뭐라 했죠? 재결청이라고 했죠.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인데요. 뒤에서 보게 될 행정소송에 비해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요,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반면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심판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에 예를 들어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식당 주인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 자체는 수용하면서도 6개월의 영업정지 그 기간 6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부당하기 때문에 심판 청구를 청구할 수는 있는 겁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행정심판 청구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한 차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행정작용의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절차를 말합니다. 자, 행정소송에 관한 내용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행정소송법에는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법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행정소송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 네 가지로 나뉘는데
실제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당연히 항고소송이겠죠. 자, 항고소송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다시,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항고소송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왜 항고소송이라고 부르느냐? 자, 여러분, 자, 행정청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요, 행정청이나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을 우리는 항고라고 하고요. 자,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은요,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에 대한 불복 절차이기 때문에 항소소송이 아니라 항고소송이라고 한다는 점, 참고로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항고소송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취소소송입니다. 취소소송. 예를 들어서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청이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러한 처분을 받은 사람이 등록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등록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자, 취소 소송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취소 소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정력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력. 행정행위는요, 여러분, 공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 성립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한 공식적으로 취소될 때까지는 일단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말하자면 어떤 행정행위가 위법하다는 혐의가 있더라도요, 그것만으로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 공정력 작용의 안전성 보장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정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소송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취소소송이란 겁니다. 취소소송. 공정력을 배제하기 위한 소송, 바로 취소소송입니다. 취소소송. 자,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자, 공정력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여전히 유효하죠. 말씀드린 대로. 다만 예외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예외적으로 공정력을 중지시키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정력 때문에 우리가, 자, 행정처분이 여전히 유효하게 살아있고 그러한 공정력을 배제하기 위한 소송인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 그러면요, 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몇 가지 제소 요건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에 제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그러면 각하되겠죠. 먼저 취소시키고자 하는 행정행위가 행정청의 처분이어야만 합니다. 행정행위의 행위가 특정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때, 이때 행정행위의 처분성이 있다고 합니다. 판례 입장이죠. 자, 판례 입장 보시죠. 판례 입장 살펴보시면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의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판례도 정의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처분성이 있는 것만 여러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처분성이 없는 행정행위의 경우는 그러한 행정행위, 처분성이 없는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따지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관할이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관할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이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 수사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행위, 이런 것은
특정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럼 처분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 처분성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강제성이 없는 행정 지도의 경우에도 처분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 행정청이 주민들에게 야, 너네 집, 자기 집 앞에 눈을 치우도록 행정 지도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떤 주민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당연히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는 않아요. 이처럼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 자, 처분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실제로 특정 행정행위가 처분성이 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판례 입장을 이 처분성 있고 없고에 대해서 자, 객관식 공부할 때는 잘 구분해야 돼요. 자, 대표적인 예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행위, 이거는 처분성이 있다고 본 반면에 행정계획이나 내신 성적, 산정 기준 등은 처분성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고 기본서에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처분성이 없다? 그러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라는 점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제소 요건인 원고적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고적격이란 뭡니까?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거죠. 자,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취소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하나입니다. 이때 법률상 이익은 자,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판례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구청이 초등학교 앞에 성인물 매장의 영업 허가를 내줬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고적격이 있을까요? 즉 그로 인해서 특정 주민이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이 경우에는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소의 이익인데요.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뜻은 당해 소송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직접적인 이해관계. 자, 법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도 자, 소의 이익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1개월이 지나버리면 자, 취소 판결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는 당연히 1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영업에 재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문제가 된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가 된다면 향후에 추가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때 가중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면 당연히 소의 이익은 인정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소의 이익은 인정될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셔야 되고, 출소 기간 중 제소, 그러니까 제소 요건, 출소 기간 중에 제소해야 된다. 즉 뭡니까?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후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소 요건 4가지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기본서에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 자, 행정소송. 자, 소송이 제기되고 법원은요 각각의 제소 요건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라도 미비하면 소송은 진행되지 않고 각하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안심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본안심리라 하는 말은
자, 논란이 되는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검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각 당사자는요, 자신의 주장을 법관 앞에서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입증은요, 입증 책임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권리를 주장하는 측이 주장 사실을 입증하면 되고요. 그 권리를 부인하는 측은 반증을 제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근데 민사소송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요. 행정소송에서는 보다 직관주의가 강하게 작동됩니다. 즉 뭐냐? 심리 과정에서 법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에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 이유는 행정소송은 단순히 사인 간의 대등한 당사자 간의 분쟁이라기보다는 공권력에 대한 통제에 대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보다 직관주의가 민사소송에 비해서 강하게 작동된다는 점, 이것도 중요한 어떻게 보면 특징이죠. 그리고요, 법원은 심리 후에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 그러면 기각 판결을 내리면 되겠죠. 이유가 있다? 인용 판결. 즉 원고 승소 판결을 합니다. 자,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져서 행정행위가 취소가 되게 되면 그 판결은 소급해서 효력을 가지고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행정청을 포함한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즉 판결로 인해서 권리관계가 변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행정소송에도 행정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정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즉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이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댐을 건설하기로 한 결정이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댐 건설이 상당히 진전된 경우 이는 취소하기 어렵겠죠. 이런 경우는 법원은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취소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위법성이 인정되면 원고로서는 이후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에 유리한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 해당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또 다시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정 판결을 받는 것이 훨씬 원고로서는 유리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에 있어서. 자, 그리고요. 네, 여기까지 봤네요. 자, 2강은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다음 마지막 3강 시간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즉 행정작용이 여러분 합법적이든 위법적이든 국민이 피해, 손해를 입게 되면 국가가 변상을 해줘야겠죠. 자, 개인의 토지가 공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강제 수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9년도에 여러분 용산 참사 사건 기억하셔야 되죠. 따라서 강제 수용의 경우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요. 또 국가가 위법하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개인의 입은 피해액 전부를 배상해 주어야 하고 배상액에는 여러분 그 직접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액뿐만 아니라 위자료라든가 일시이익 등과 같은 간접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도 포함된다는 거 여러분 다음 시간에 그와 같은 내용 즉 행정상의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